새벽 5시. 나는 근처의 호행가원으로 조깅하러 갔다. 그날 저녁 나는 경찰에 의해 취조실로 끌려갔다. 나는 취조실에 앉아 있었다. 의아한 표정으로 맞은편의 방정경관을 바라보았다. 그는 내 앞에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사진 속에는 한 남자가 욕조에 누워 있었다. 피부는 청백하고 부어 있었다. 짙은 붉은색의 피가 거의 화면 밖으로 넘칠 듯했다. 가인은 5월 24일 오전 4시부터 7시 사이에 호행가원 자택에서 피살되었다. 양손이 힘으로 잘려나갔다. 그는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아느냐? 나는 사진을 바라보았다. 계속 모른다고 대답했다. 방경관이 비웃으며 한마디 했다. 내가 어떻게 꾸며낼지 지켜보겠다는 표정이었다. 그는 다른 사진을 탁자 위에 펼쳤다. 그럼 설명해봐. 5월 24일 오전 5시 10분. 왜 호행가원에 나타났냐? 감시 카메라 캡처 사진이다. 나는 근처에 산다. 그냥 아파트 단지에 산다. 호행가원의 트랙은 고무 재질이다. 무릎에 좋다. 그런데 너는 새벽 2시에 퇴근했잖아. 새벽 5시에 조깅하러 갔냐? 그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손가락 마디로 책상을 두드렸다. 나는 의사다. 자주 야간 근무를 서야 한다. 틈을 봐서 해야 한다. 16년 전에 그는 갑자기 말투를 부드럽게 했다. 의자 등받이에 기대었다. 내 어머니 손평은 바로 가인에게 맞아 죽었다.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16년 전 자정 11시에 어머니는 술자리에서 돌아오는 사람을 맞이하러 나갔다. 길가에 있는 쌍둥이 가인을 잠깐 쳐다봤다는 이유만으로 가희와 그들의 여자친구 이봉 진과는 4사람에게 잔혹한 학대를 당했다. 어머니는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억지로 마지막 순간까지 견뎌냈다. 그해 가인은 16세가 되지 않았다. 결국 소년원에서 3년 교화 처분을 받았다. 18세 이봉은 양별 때문에, 진과는 14세 이상이고 직접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석방. 방경관이 아직 나를 쳐다보고 있다. 나는 탁자 아래 주먹을 꽉 쥐었다. 무표정을 유지하려 했었다. 그래서 나는 동기가 있다. 내 생각은 어때? 나는 사건 해결은 증거를 따져야 한다고 생각해. 추측만으로는 안 돼. 방경관이 나를 오랫동안 살폈다. 그 시선은 보는 것 같지 않았다. 용의자라기보다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물었다. 언제부터 조깅을 시작했어? 나는 잠시 멈칫했다. 3년 전부터 정해진 코스. 3가지 코스를 번갈아가며 호행가원, 외정대로, 파방체육관.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첩에 뭔가 적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호행가원 코스를 물었다. 몇 번이나 뛰었어? 기억나지 않아. 수십 번 정도? 좋아. 그는 일어섰다. 너는 가도 돼. 나는 조금 놀랐다. 그냥 내 상황을 알아보려고 한 거야. 집에 도착하니 이미 밤 11시가 넘었다.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동료 모 씨였다. 양양, 집에 도착했어? 부주임이 다음 주 근무표에 변동이 있다고 했어. 내가 언제 와서 표를 받을지 물어보래. 내일 야근할 때 받을게. 일찍 쉬어. 이틀 후 나는 드디어 휴일을 맞았다. 푹 잤다. 저녁 8시. 나는 무이하변에 새로 생긴 허거집에 갔다. 마라 국물과 야채 몇 가지를 주문했다. 국물이 끓을 때 매운맛에 기침이 났다. 그때 문 앞에 한 가족이 들어왔다. 한 남자와 한 여자, 2아이를 데리고. 나는 자세히 보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야채를 익혔다. 8시 40분, 나는 계산하고 떠났다. 셰차이 정자에 도착했을 때 위 속에서 그 얼얼한 매운 기운이 치밀어 올랐다. 속이 좀 불편했다. 그냥 멈춰 서서 잠시 기대해 있었다. 그 기운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산들바람이 수면 위로 불어왔다. 습한 수초 냄새를 실어 나르며 약간의 더위를 조금 식혀주었다. 막 발걸음을 옮기려 할 때
갑자기 퉁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여자의 짧은 비명소리가 들렸다. 나는 몸을 돌려 달려갔다. 한 쌍의 파리 수면 위를 마구 치다. 곧 가라앉았다. 신발을 벗어 던졌다.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사람을 물가로 끌어올렸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둘러섰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고 누군가 119에 전화했다. 그 여자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 허거 가게에 있던 여자였다. 그녀가 평평하게 바닥에 누워있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렸다. 가슴이 움직이지 않았다. 급히 심폐소생술을 했다. 소생술을 얼마나 눌렀는지 모른다. 그녀가 갑자기 기침을 크게 했다. 고개를 돌려 많은 물을 토해냈다. 숨을 크게 쉬기 시작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누군가 내게 외투를 걸쳐주었다. 고개를 돌려 방정을 보았다. 양 선생님, 또 뵙네요. 옷을 갈아입은 후 파출소 접견실에 앉아 있었다. 방정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뜨거운 물 한 잔을 내 앞에 놓았다. 뜨거운 물 좀 마셔서 몸을 녹여. 그가 앉아서 사진 한 장을 밀어왔다. 그는 원원이라고 해. 웨팅 회사 총경리 자이의 아내야. 내가 방금 구한 사람이야. 그녀를 구하기 전에는 나는 그녀를 몰랐다. 그는 이 대답에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다시 다른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여자가 바닥에 누워 있었다. 목에 뚜렷한 멍 자국이 있었다. 우리는 원원을 강에 민 사람을 찾았어요. 그는 이봉이라고 해요. 16년 전 그는 잘원의 여자친구였어요. 그는 말을 잠깐 멈췄어요. 당신 그를 알아요? 나는 그 사진을 봤어요. 몰라요. 그는 죽었어요. 강가에 버려진 방에서 발견됐어요. 사망 시간은 원원이 물에 빠진 직후였어요. 나는 말하지 않았어요. 방정이 나를 봤어요. 양 의사, 왜 셰차이팅에 있었어요? 밥 먹고 산책했어요. 그냥 지나가다 왔어요. 그는 한 번 더 반복했어요. 그리고 잘원이 죽은 날. 당신은 하우헝자위안에서 아침 조깅을 했어요. 원원이 강에 밀려 떨어졌어요. 당신은 모이어판에서 산책했어요. 두 건이 살인사건. 당신은 모두 현장 근처에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침 조깅이었고 두 번째는 호거 먹고 산책하는 거였어요. 이 두 가지는 모두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그는 일어섰어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차가 아파트 아래에 멈췄어요. 내가 막 내리려고 했는데 방정이 갑자기 사람을 구할 때 손이 아주 안정적이었어요라고 했어요. 하지만 보통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망설이죠. 저는 의사예요. 게다가 인명구조원 자격증도 땄어요. 인명구조원 자격증은 왜 땄어요? 병원에서 주최한 응급치료 교육이었어요. 덤으로 딴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어요. 원원이 아직 살아있어요. 당신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점은 제가 그를 대신해서 감사해요. 감사할 필요 없어요. 저는 의사예요. 다음 날 출근했어요. 노노가 나를 보자마자 다가왔어요. 양양, 너 어제 왜 그랬어? 허거 먹다가 누군가 강에 뛰어드는 걸 봤어요. 그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리고 내가 뛰어내리자 그 사람이 올라왔어요. 그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항상 이런 일을 겪니? 아마 내 운이 좀 특별한가 봐. 이런 운은 정말 특별하네. 아무개가 고개를 저었다. 나에게 근무표 한 장을 건넸다. 부주임이 너한테 주라고 했어. 다음 주부터 로테이션 시작이야. 나는 근무표를 한번 훑어봤다. 그리고 앉아서 물을 마셨다. 갑자기 핸드폰이 진동했다. 또 가상번호였어. 오늘 밤 7시에 리바스지아로 와. 내가 그를 막았다. 시간 없어. 가지도 않을 거야. 잘 있어. 하고 전화를 끊었다. 핸드폰을 쥔 내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세 번째 전화야. 갑자기 노노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짐짓 나를 살펴보며 양양아, 혹시 전설 속의 지자는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는 그거? 독신왕이 석박사를 보장한다고? 나는 안도했다. 좀 민망했다. 노노, 농담하지 마. 저녁 먹고 나서 잠시 망설였다. 결국 나갔다. 세 번 전화 모두 가상번호였어.
발신지 조회가 안 돼. 그런데 아침 그 전화에서 약간의 배경음이 들렸어. 아주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이 최연민족풍을 틀고 있었어. 나는 하황자위안을 알아. 거기는 낮이고 밤이고 가리지 않고 광장춤을 추는 사람들이 많아. 막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을 때 멀지 않은 곳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종이를 태우고 있는 게 보였다. 그 남자가 좀 낯익었다. 아직 기억이 안 났다. 맞은편 중년 여자가 일어섰다. 목소리가 매우 날카로웠다. 죽은 여자의 딸. 뭐 하러 왔어? 구경하러? 나는 괜히 일 만들고 싶지 않아. 돌아서서 가려고 했다. 그런데 그가 쫓아와서 내 엄마 죽은 건 당연해라고 말했다. 여기서 뭘 보고 있냐? 내가 단단히가 말했다. 짐승이 잘 죽었네. 당연히 구경하러 온 거지. 윌리엄이 일그러지다. 막 욕설을 퍼부으려 하다. 하지만 곁에 있던 젊은 남자가 막았다. 이모, 스타일 무시해. 그와 죽은 마네킹이 똑같이 생겼다. 바로 그 허거 가게에서 본 남자였다. 마네킹의 쌍둥이 동생 가일. 가일의 눈에 분명히 노여움이 있었지만 하지만 여전히 태연한 척했다. 진짜 가식,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돌아서서 갔다. 몇 걸음 나가서 나는 텅 빈 거리를 향해 한 번 외쳤다. 더 이상 전화하지 마. 나에게 전화한 그 사람은 분명히 의도적으로 배경음을 남겼다. 나를 여기로 유인했다. 막 떠나려고 할 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양양. 어쩜 이렇게 우연이니? 내 몸이 움찔했다. 돌아서서 바라보았다. 안녕, 막 가려는데. 나는 다시 멈췄다. 오늘 밤 7시 이발사 가문에서 살인이 곧 일어날지도 몰라. 방장이 나를 잠시 쳐다봤다.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다. 가장 가까운 경찰에게 즉시 울타리 가문으로 가라고 알렸다. 진과를 보호하게 했다. 진과라는 이름을 듣자 내 마음이 갑자기 떨렸다.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내가 어떻게 울타리 가문에 문제가 생길 줄 알았어? 누군가 나를 거기로 유인하려 하기 때문이야. 어젯밤 누군가 나를 유인했던 것처럼, 모이와 쉬차이팅으로 간 것처럼. 나는 그의 놀란 표정을 무시했다. 핸드폰에 있는 녹음을 켰다. 너 믿었어? 내일 밤 9시. 내가 쉬차이팅에 가서 좀 앉아있어. 방정은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계속 말했다. 마네킹이 죽기 전날 밤. 나도 전화를 한 통 받았다. 하지만 녹음하지 않았어. 내용은 내가 대신 복수해주길 바라는 거야? 내일 아침 6시. 호황가원에 가봐. 그리고 오늘 낮에 또 전화를 한 통 받았어. 다른 녹음을 꺼냈어. 오늘 밤 7시. 리파세가에 가. 나 시간 없어. 가지도 않을 거야. 잘 가라고 하고 잠시 멈췄어. 이어서 말했어.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 그런데 다음날 너희가 가인이 죽었다고 알려줬어. 기쁘다고 말하기엔 내 기분을 표현하기에 부족했어. 하지만 그 후에 이어진 연락들이 그리고 계속해서 일어난 일들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했어. 도대체 누군가 나를 돕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나를 돕는 척하며 해치려는 건지 나를 다른 살인사건 현장에 나타나게 하다니 구경시키려는 건지 아니면 나를 그 구경거리의 주인공으로 만들려는 건지 혹은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건지 방정이 나를 데리고 리파세가에 도착했어. 막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을 때 한 여자가 보였어. 얼굴이 보랏빛으로 변의 땅에 누워있었어. 전형적인 후두 부종이었어. 주변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주위에 둘러서 있었어. 나는 쪼그려 앉았어. 볼펜 있어? 누군가 한 자루를 건네줬어. 나는 정확한 위치를 찾아 찔렀어. 다음 순간 여자의 호흡이 완화됐어. 윤감막 천자를 마친 후 응급 연락을 했어. 방정은 일의 경위를 알아보러 갔어. 손을 씻고 복도 벽에 기대었어. 방금 전 사고가 난 그 여자를 알아봤어. 바로 청고였어. 가인이 죽었어. 이펑이 죽었어. 이제 청고도 죽을 뻔했어. 그들 셋 모두 16년 전 일에 가담했어. 또 하나는 가이야. 가인의 동생. 그런데 그는 왜 아무 일도 없는 거지? 오히려 그의 아내 원원이 강에 밀려 떨어졌어. 이해가 안 가?
방정 씨가 돌아왔다. 후두 부종이 고의로 유발될 가능성이 있나요? 나는 그를 바라봤다. 환자에게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방정 씨 눈빛이 쉽게 변한다. 청권은 땅콩에 심한 알레르기가 있다. 방경관, 내 목소리가 좀 쉰 것 같아요. 세 통의 전화, 세 곳, 세 건의 사건. 모든 피해자가 16년 전 일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나는 방정 씨를 바라봤다. 나는 모든 곳에 나타났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나를 해치려는 거야. 그는 말하지 않았다. 무언가 생각하는 듯 나를 바라봤다. 다음 날 오전 9시. 나는 원원이 입원한 병원에 왔다. 오후 1시까지. 가이가 나타났다. 그가 나를 봤을 때 첫 반응은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펴보는 거였다. 그리고 나서 나를 빤히 바라봤다. 눈빛에 분노가 있었다. 기억 속의 이 사람은 이렇게 쉽게 화내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그는 곧 억제했다. 주변 사람과 무언가를 이야기했다. 대화를 마친 후 그가 걸어왔다. 내려다보며 내가 리핑의 딸이냐고 물었다. 딸? 나는 눈빛이 차가워졌다. 내 입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지 마. 넌 자격 없어. 가이가 한번 웃었다. 뭐 하러 왔어? 나는 몇 가지를 확인하러 왔어. 그가 나를 응시하며 내가 사과를 듣고 싶다면. 내가 말했어. 넌 자격 없어. 내가 그를 끊었다. 그는 감정을 억제하며 냉소했다. 일어서서 가 선생님. 내 오빠가 사고 났을 때 너 어디 있었어? 그의 동공이 갑자기 수축했다. 잠시 후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게 내가 알바냐? 내 일이 아니야. 나는 웃었다. 다만 너희 형제가 정말 닮았어. 그의 주먹이 쥐어졌다 풀렸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별거 아니에요. 그냥 말하려고 했어요. 회사 설립 절차를 밟을 때 지장을 찍어야 해요. 10손가락을 하나하나 찍어요.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 반응은 예상보다 더 뚜렷했어요. 10년 전에 아버지를 억누르던 그 사람의 눈빛이 사나웠어요.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차분한 척하려 했지만 눈은 속일 수 없어요. 그 후의 인생은 내 목소리는 아주 가볍게 갚아야 하는 거예요. 그의 동공이 바늘 끝처럼 수축했어요. 그때 ICU 간호사가 와서 5번 침상을 불렀어요. 5번 침상 외눈의 보호자 계신가요? 비용을 더 내세요. 5번 침상은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어요. 외눈은 바로 가이의 아내예요. 나는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팡정 일행을 바라보며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어떡하지? 그가 호전됐어요. 경찰도 왔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팡정이 그를 제치고 바로 내 앞으로 걸어왔어요. 양양. 살인사건이 있어서 협조 조사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제 신분증과 입원 소환 증명서입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 경찰서로 가 주십시오. 판경위님, 경찰 측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우리는 가인의 방에서 몇 가닥의 긴 머리카락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당신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저희의 법 집행 업무에 협조해 주십시오. 나는 또 온갖 질문을 다 했어요. 여전히 지난번 그 사건이었어요. 팡정이 양양에게 물었어요. 경찰에 설명할 것이 있나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어요. 할 말은 다 했어요. 만약 내가 가인을 죽인 것이 복수 때문이라면 그럼 리펑도 내가 죽인 것일까요? 하지만 그가 죽었을 때 나는 강가에서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증인으로 해줄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분신술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다른 나를 모래에 풀어놓았다고 생각하나요? 팡정이 갑자기 눈을 크게 떴다. 갑자기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갔다. 5분 후 그가 돌아왔다. 너는 왜 갑자기 분신을 언급한 거야? 제대로 대답해. 나는 잠시 침묵했다. 결국 말했어. 내가 거짓말을 했으니까. 10년 전에 나는 그 두 형제를 본 적이 있다. 말을 꺼내자마자 10년 전 그 장면이 갑자기 떠올랐다. 아버지는 암 진단을 받은 후 그들을 찾아갔다.
하지만 가인에게 땅에 눌려 심하게 맞았다. 가인은 사람처럼 꾸미고 서서 냉담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똑같은 두 얼굴, 같은 윤곽, 같은 눈썹과 눈. 나는 슈퍼마켓에 가서 칼을 하나 샀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끌려갔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는 처음으로 나를 때렸다. 그리고 나를 어머니의 무덤 앞으로 끌고 갔다. 억지로 맹세하게 했다. 절대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고. 절대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겠다고. 나는 맹세했다. 이렇게 여러 해 동안 내 손은 깨끗했다. 너는 언제 알았어? 가인과 가이가 바뀐 것을. 호행가원에서 종이를 태울 때 나는 일부러 그를 자극했다. 그가 극도로 자제하려 했지만 눈에 담긴 폭력과 분노는 숨길 수 없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병원에 가서 확인했다. 그 두 형제는 아주 달랐다. 형인 가인은 성격이 폭력적이고 매우 폭력적이고 동생 가인은 음침하고 편파적이었다. 하지만 하는 말은 마치 독을 품은 것 같았다. 팡정이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말했다. 나한테 숨긴 일이 또 있니? 없어. 내 대답은 거짓말이었다. 팡정이 일어섰다.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 너에게 상황을 더 알아봐야 할 수도 있어. 협조해 주길 바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팡정, 방경관에게 물었다. 아래층 로비에서 기다려도 될까요? 팡정은 곧 내 뜻을 알아차렸다. 너는 직접 가이가 잡히는 모습을 보고 싶어? 아니, 가인이 잡혔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우울증으로 돌아가셨다. 그는 항상 알고 싶어 했다. 그 당시 두 형제가 나이를 속였는지. 그래야 형법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방정이 좋다고 말했다.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로비 기둥 옆 봉쇄된 곳에 앉아 기다렸다. 얼마 기다리지 않았다. 방정이 한 무리를 데리고 문 밖으로 나갔다. 1시간 후 나는 압송되어 돌아온 가이를 보았다. 그의 이모와 함께 나는 가인의 손가락을 보았다. 모두 피투성이 붕대가 감겨 있었다. 방정이 걸어왔다. 나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넸다. 십지련심. 그는 아파서 거의 기절할 뻔했다. 나는 커피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일부러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아니. 당신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절차를 밟으라고 말했습니까? 지문인식은 왜 DNA 감정인가요? 여전히 일란성 쌍둥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나는 깜빡했어요. 그는 약간 어이없는 듯했다. 방정이 위층으로 올라갔다. 나는 손에 든 커피를 바라보았다. 십지련심. 고통이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가 겪으셨던 고통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방정이 내려왔을 때 나는 일어섰다. 그는 슬퍼 보였다. 그들은 그 당시 이미 만 16세였다. 가인의 소희가 인정했다. 그 당시 그는 병원에 보관된 빈 오래된 진료 기록을 이용했다. 두 형제의 나이를 한 살 속였다. DNA 결과가 나왔다. 죽은 사람은 확실히 가이였다. 잠정적으로 가인이 이봉과 공모하여 그를 죽였다고 판단했다. 그를 대체하려고 시도했다.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눈을 내리깔았다. 아쉽게도 당신 아버지는 이 날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방정이 양양을 말했다. 그때의 일. 유감입니다. 다행히 중국의 사법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나는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판경관님, 저를 완한 공동묘지로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묘 앞에 섰다. 뒤돌아보았다. 사생활 범위 밖에 있는 판경관. 마음을 놓았다. 나는 쪼그려 앉았다. 아버지, 어머니. 사칭자가 잡혔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놀고 먹기만 하는 사칭자가 리펑과 공모하여 죽였다. 이미 성공한 상인이 된 동생 가이를. 그리고 가이의 신분으로 살았다. 그가 번 돈을 누렸다. 들통 날까봐. 그는 리펑을 이용해 동생의 아내 원원을 제거하려 했다. 다만 원원은 내가 구했다. 이후 그는 사람을 시켜 리펑을 죽여 입막음을 했다. 나를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 그는 나에게 3번 전화를 걸었다. 나를 범행 현장에 나타나게 했다. 또 청고를 해치러 갔다. 그는 손가락 10개를 망가뜨렸다. 지문 감식을 피하려고. 하지만 DNA 감식을 모르는 어리석음이었다.
나는 머리를 묘비에 기댔다. 속삭이듯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당신이 옳았어요. 악인의 마음에는 악의 씨앗이 있다. 나는 단지 약간의 양분을 줬을 뿐이다. 악인이 스스로 그것을 뿌리내리고 싹을 틔웠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그의 유지를 이어받았다. 계속 위장 신분으로 리펑과 연락했다. 출소 후의 생활은 쉽지 않았다. 4명 중에 자신만 감옥에 갔다. 그를 더욱 분노하게 했다. 나는 새 리더인 척할 때 인터넷에서 리펑에게 타로 카드 몇 장을 뽑게 했다. 카드에 담긴 의미를 말해줬다. 그가 스스로 사칭자와 손을 잡게 되었다. 이 모든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 나는 맹세했다. 절대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고. 나는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내 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했다. 이틀 후 나는 막 병원에서 나왔다. 바로 방정경관을 만났다. 그가 내 앞으로 걸어왔다. 타로 카드 한 장을 꺼냈다. 양 의사, 당신이 타로 카드를 잘한다고 들었어요.